마스모토 다다오 저자의 병에 걸리지 않는 청소법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 보자마자 청소용품을 이제 욕실이랑 주방에 쫙 뿌렸는데 여러분도 아마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뿌리고 놔둬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책으로 한번 확실히 읽고 나니까 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오염에 침투시킬 시간이 있어야 한대요. 세제를 묻히고 나면. 어떤 종류든 3분은 기본이고 오염이 심한 곳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놓고 닦아내면 된다고 해요. 근데 뭐 패브릭 오염은 좀 다르겠죠. 패브릭 성향에 따라서 너무 오래 방치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세제가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거를 읽고 나니까 좀 방치를 해봐야겠다 올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에이 뭐 금방 빨리 하지 뭐. 락스 같은 거 쓰실 때 마스크 안 쓰고 장갑도 안 끼고 급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때 위험하잖아요. 꼭 마스크랑 장갑을 끼라고 하고 환기도 꼭 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또 못했는데 곰팡이는 따뜻한 곳에서 증식하잖아요. 욕실 온도를 올리게 되니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그래서 욕실 청소할 때는 곰팡이 번식을 막기 위해서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해요.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뜨거운 물로 쓰면 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니 그냥 찬물로 해야겠어요. 건강하신 분도 참고하면 앞으로 청소할 때 습관을 좀 바꿀 수 있겠고, 노후에 이제 좀 물건에 걸려서 넘어지면 위험한 나이대가 있잖아요. 그때 미니멀리즘이 도움이 되는 게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장애물을 없애는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이 청소법도 잘 적용을 하면 먼지나 곰팡이, 바이러스들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널드 밀러 저자의 되는 사람이란 책이었어요. 성공한 사람들 혹은 소위 말하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날의 목표, 한 해의 목표, 이런 게 굉장히 구체적인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간이 자꾸 망각을 하잖아요. 1월 달에 이번 연애는 이걸 꼭 할 거야 이래놓고 매일 그걸 상기시키지 않으면 한 7월, 8월쯤 돼서 맞다. 그 1월 달에 시작했는데 어느새 다 까먹고 이제 진전도 전혀 없고 중반 좀 넘었으니까 다시 시작해볼까? 이러다가 한 10월, 11월 되면 또 다 잊고 6월, 7월 했던 걸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월이 되면 이번 년에는 꼭 기필코, 사실 많이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냥 우스개로 웃고 넘기고 할 수도 있는데 가끔은 좀 나는 왜 이럴까? 그거 진짜 못 이루나? 가끔 굉장히 진지하게 그걸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다 진지한 모드일 때 더 이상 웃어넘기는 게 안 되고 그걸 말하고 안 지키면 되게 우스운 사람이 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더 몰입하기가 쉬울 텐데요.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일 도움이 되는 건 플래너인 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으로 매일 막 똑같은 패턴으로 뭘 적진 않는데 크게 꼭 해야 되는 거 3가지를 좀 큼직한 일로 나눠서 3개를 적고 밑엔 좀 짜잘짜잘한 거 해야 되는 거, 물 마시기라도 그런 것까지 다 적어놓고 이제 할 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X자를 꺼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굉장히 덜어지고 남은 것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아침에 한 번만 생각하면 돼서 좋아요. 머릿속에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메모만큼 편한 것도 없거든요. 적고 그냥 종이를 믿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 저자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히어로 오너 미션이라고. 제가 링크를 첨부해 놓을게요. 거기 가면 이 저자의 템플릿을 무료로 공유를 해놨더라고요. 템플릿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짧게 그런 단어나 이런 것만 이렇게 번역기를 돌리셔서 쓰면 되니까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뭔가를 해낸 저자가 만든 거, 그러니까 그 기운을 느낀달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걸로 했으니까 나도 이걸로 하면 좀 기운이 난다. 이런 용도로 그냥 똑같은 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되는 사람, 정말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하는 거 다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고, 넌 될 줄 알았어. 예전에 알던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듣고 싶고, 뭐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자도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기분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서 더 공감이 갔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여러분이 쓰시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이 다시 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준 저자의 에이블이라는 책이었어요. MZ세대가 열광하는 가치 투자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투자 이야기도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 김현준 작가, 그러니까 김현준 투자자의 캐릭터가 되게 관심이 갔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면을 많이 느껴서 그런가 되게 편했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되게 질타를 받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자도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렇게 더치페이 하자 해놓고 하루 이틀 3일 4일 뭐 이렇게 안 보내주고 이런 애들 존재하잖아요. 뭐 친구니까 그럴 수 있지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은행 계좌로 1분이면 1분도 안 걸리죠. 보내지는 걸 왜 그렇게 미루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고, 기다리는 입장에선 되게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뭔가 숙제가 있는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뭐 내가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늦게 낸다고 나한테 뭐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 끝내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맞아요. 그거 안 받는다고 생활 지장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이런 거 스트레스 받아서 결정을 한 게, 제가 보내주는 입장이 돼서 그냥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저는 바로 입금을 해줘요. 그렇게 하거나, 그냥 어차피 사람 만날 에너지도 별로 없는데 내가 밥을 사주거나 나한테 밥 사줄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정도의 사이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몰톡 못하는 것도 되게 공감해 갔어요. 안 궁금한데 안부 물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이런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든 외국 드라마든. 저도 스몰톡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장면이 있으면 너무 공감이 와서 기억을 하거든요. 마인드헌터에서 이제 한 캐릭터가 안부를 물어요. 또 상대방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냥 사회적인 척을 한번 해본 거라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게 너무 웃겨서 기억이 나요. 아무튼 이 책의 주제는 그렇게 좀 비사회적인 걸 강조하는 게 아닐 텐데 그냥 공감이 가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 걱정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30, 40대의 삶을 들여다보는 느낌도 났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딱히 투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 그리고 그걸 결정한 이유,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도 되게 엿볼 수 있어서 투자에 관심이 없어도 읽으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취미로 삼는 골프와 수집한 그림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까 걱정하면서까지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다. 맞아요. 책에서도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성장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은 속도로, 비슷한 속도로 부자가 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이제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서로 너무나 큰 배려를 해야 하잖아요. 계속 말에 신경을 써야 되고, 얘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개천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살아가는 환경이 계속,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긴 하는데 예전과 너무 계속 달라지는 삶을 사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계속 비슷하게 잘 살던 사람보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부터 친척까지 어떻게 기분이 안 나쁘게 잘 챙기고 또 이끌어 가야 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쉽게 들리는데 어려운, 인생의 어떤 분야든 퇴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사시는 거.
아마 이런 결심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뭔가 싫었던 기억, 그런 곳에서 벗어나신 분들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정말 뒤로만 안 가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노력해서 살아야겠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건 배울 점이 있다. 이 얘기가 맞는데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타인을 흉보는 사람은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발전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발전해야 나도 그에게 배울 것이 많아지는데 반대의 경우라면 나도 그를 만날 이유가 점점 적어진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열심히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저자처럼 찬성, 그러니까 내가 일로 느껴지지 않는 일이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때 고시 공부를 한다는 여자친구를 따라 토익 책을 딱 한 권 구매했다가 뒤에 연습 문제 내린 빨간색 소나기를 보고 일찌감치 다 포기하셨대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쪽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안 맞는 거는 바로 버리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한 판단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끌고 가시고 어떤 건 포기하셨나요?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 저자처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왕이면 다들 즐거운 일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영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책이었어요. 되게 흥미롭죠? 저는 의식주 위주로 읽어드렸는데 한 번쯤 절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속세를 다 버리고 떠나고 싶다. 너무 지쳐서 혹은 그냥 그런 삶이 좋아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스님의 옷차림도 어떻게 보면 약간 속세의 사람들을 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입는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속세에서 제가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복장인 거잖아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대신 많이 가질 수는 없는데 또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서 세세하게 좀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가질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누구한테 맡아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 맡아줄 수가 있대요. 여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그 와중에서도 그 룰을 악용해서 옷을 더 가지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다고 해요. 저는 이 얘기에서도 약간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스님이라는 것도 정말 수행하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레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편하기도 했어요. 뭔가 굉장히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사람 사는 것처럼 약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태를 자꾸 갈망하면 그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무조건 좀 더 실패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아닌 거 알지만 난 노력하고 있어. 그 목표를 이룰 거야.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매일매일이 부족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죽는 날까지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그런 것에 만족하는 것도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교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시한, 그러니까 맨날 옷을 새로운 스타일을 뽐내는 그런 게 진짜 삶에 나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근처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옷의 가짓수나 스타일이 한정적인 미니멀리스트들 주눅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좀 패션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가방이 낡았으면 낡았다. 가방은 좀 바꿔라. 티셔츠 그거 너무 오래 입지 않냐? 왜 그것만 입냐? 뭐 각종 다양한 한 소리. 그러니까 애정을 가장한 뭔가 좀 사줄 거 아니잖아. 왜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되게 편해지면서 그리고 왠지 저도 밥그릇을 하나만 가지고 싶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수행은 안 하면서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만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진짜 되게 쿨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정사가 다 지어지고 스님들이 모여서 삶의 왕거를 보냈다 해도 해제하면 다들 길을 떠났습니다. 이거 진짜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 마치 배낭여행에서 신나게 놀고 연락처 교환하지 않고 즐거웠다. 정말 너도 잘 살아라.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그냥 안녕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삶이 크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사람, 지금까지 연락하는 사람, 뭐 가족 외에 뭐 크게 있나요? 그러니까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녔었거든요.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 이 책을 읽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귀엽고 그냥 뭐랄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망에 이제 짐을 싸서 길을 나선다고 하잖아요. 그 참보다리로 된 거 그런 거 막 상상되시죠? 근데 또 요즘은 갈 곳으로 미리 택배로 보내놓는데요. 왜냐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막 불상이라 이런 것도 다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제가 안 가봐서 그런가 봐요. 뭐 어렸을 때 가봤나? 그런 기억도 없고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석가모니라는 책은 신기하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학이 아직 안 돼가지고 통학을 한 거죠. 그때 지하철 문구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엄청 두꺼운 책 2권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읽은 게 2권이 하나가 석가모니고 하나가 80일간의 세계일주였거든요. 질베르는 아직도 좋아하는 작가고 어쩌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아직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때 읽었던 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무튼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지 판단해서 되도록 정리해버리고 적게 소유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들 가볍고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환국 저자의 파이어란 책이었어요. 여태까지 본 파이어 관련 책 중에 제일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글을 잘 쓰시고 재밌게 쓰신 것도 있지만 인생 자체가 좀 흥미로운 게 있어서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앞부분에 이제 강한국 저자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다른 분들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마지막에 저자가 파이어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또 나와 있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 혹은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자가 진짜 똑똑하다고 느낀 게 본인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로 알았지? 옛날부터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랬던 적이 있긴 한데 저는 그게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되고 싶다 해서 됐더니 막상 또 해보면 몇 년 있다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네 막 이러면서 흐트러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자는 직업이나 뭐 그런 게 목표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 그 목표가 뚜렷하고 사실 어느 직장에서든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더 지속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무엇보다 로버트 키요사키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니까 더 그런 것도 있었겠죠. 아주 옛날에는 정시퇴근, 칼같이 퇴근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뒤에서 욕먹었잖아요. 그건 은근히 야근이 막 요구되는 느낌이고 아니 오늘 다니고 회사 관둘 거 아닌데 마치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뭐 진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밤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보면 그냥 상사가 집에 가기 싫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리고 저녁에 남으면 회사 카드로 비싼 밥 먹을 수 있으니까 무슨 6시에 카드 들고 나와가지고 비싼 밥 사 먹고 한 2시간을 떠들어요. 그 8시에 다시 들어가고 회사에서 앉아서 이제 또 앉으면 바로 집중 안 되잖아요. 뭐 늦게 가도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싫어했던 상사는 뭐 약속이 있는 것 같은 날, 그러니까 부하 직원, 저도 부하 직원이었으니까 약속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날은 무조건 야근시켰어요. 혹은 억지로 보내주긴 하는데 진짜 그 부담과 죄책감 드는 말과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러니까 너 오늘은 그냥 보내주는데 똑바로 해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파이어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왜 이렇게 길게 나오지? 그러니까 진짜 싫었나 봐요. 아무튼 조용한 퇴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quiet quitting이라고 하는데 약간 관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딱 할 일만 하고 집에 가는? 근데 사실 할 일만 하고 집에 가라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의식?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의식을 막 가지라고. 뭐 옛날에는 진짜 뭐 평생 직장 이랬으니까 그게 맞기도 하겠죠. 강한국 님이 진짜 똑똑하다고 느낀 게 약간 아주 중요한 일, 그건 딱 먼저 하고 좀 별 덜 중요해 보이는 일은 빠르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단 이거에서부터 먼저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잖아요. 보면 뭔가 일을 좀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일을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도를 다 똑같이 두고 하고 싶은 것부터 하고 나중에 이제 밤에 기력이 다 딸렸을 때 그때 좀 힘들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다 보면 힘들어서 못하고 또 다음날 넘기고. 그래서 진짜 이 분은 사실 이게 지금 트렌드이기도 하잖아요. 파이어족, 뭐 quiet quitting. 이걸 옛날부터 하고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읽었던 문장, 나는 경제적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제가 얘기하진 않았는데 가계부를 꼭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읽은 날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카드로 써도 계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체크카드로 써도 얼마 썼는지 다 보이니까 내역이 다 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계좌랑 연동돼서 쓰는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이 있기도 하고 엑셀에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고, 한번 그냥 그날에 점검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얼마 썼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좀 더 경각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이만큼 써서 내일은 안 되겠다. 파이어라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삶, 다들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 저자의 오늘부터 미니멀 라이프라는 책이었어요. 적은 물건으로 미니멀하게 산다. 가족이 있으신 분들,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읽기도 했지만 남편은 맥시멀리스트죠. 물건을 못 버리고, 남편 방은 그래서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거실은 이제 좀 깔끔하게 유지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거에서, 가끔 댓글로 남편이 안 도와준다, 남편이 물건 모으는 걸 좋아한다,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 가끔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약간 자기만의 공간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 명이 정리를 시작하면 나머지 한 명도 점점 따라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미셸님은 매일 장 보는데 신선식품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냉장고가 비어있는데, 저는 거의 냉장고 항상 비어있긴 한데 가끔은 신선식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냥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무설탕 콜라를 좋아해서 무설탕 콜라가 항상 있고, 저는 수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박은 미셸님처럼 먹고 싶은 날 사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동생이랑 어머니랑 옷을 같이 입는다. 모든 옷을 같이 입는 건 아니지만 좀 특별한 날만 입는 옷은 확실히 뭐 1년에 한두 번 이런 정도로 입는 것도 있고, 체형과 취향이 잘 맞다면 이렇게 택배로라도 주고받고 해서 같이 입는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여러분도 하루를 끝날 때 혹은 아침을 시작할 때 노트를 쓰시나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쓸 수도 있고 혹은 좋아하는 노트에 쓸 수도 있는데, 전 두 개 다 있거든요. 두 개 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실물 노트에는 글을 쓰면 뭔가 좀 마음이 정돈되는, 약간 명상 효과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차분하게 정돈되는 그런 효과가 어플리케이션에 쓸 때보다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속마음, 그리고 뭐 하루에 있었던 일, 이런 걸 나눌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한테 지금 연락해서 그런 얘기를 하자니 좀 머쓱해지는? 그러니까 좀 나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좀 오는 반응 같은 게 한심하게 보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써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되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아, 내가 이날에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네, 지금은 이런 생각이 다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좀 더 오늘 하루를 더 감사하게 여기게 되기도 하고, 막 뭔가 성취를 이루고 싶은데 마음만 막 갑갑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과거에 써놓은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걸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이렇잖아. 시야가 넓어져서,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지금 작게 이룬 것 같지만 예전에 내가 느꼈던 것보다는 많이 성취한 그런 걸 체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인생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노트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걸 적어 놓으면 좀 삶의 길잡이가 되는 것 같아요. 가끔 힘들어서 앞이 안 보일 때 그런 날 펼쳐보면 아, 맞다, 이거 해야지, 삶의 가이드가 되기도 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아주는 것 같기도 해요. 다들 홀가분하고 가벼운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미 커디 저자의 자존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원서 제목이 프레젠스인데 존재감으로 번역이 되어 있진 않고 프레젠스라고 책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프레젠스가 느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게 강렬한 영감을 주고 날마다 전날보다 더 낙관적이고 위험 있는 태도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저자가 책에서 말하는 프레젠스는 자신의 진정한 생각, 느낌, 가치, 그리고 잠재력이 최고로 드러날 수 있도록 조정된 심리 상태다. 최고죠. 이런 심리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현재에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요. 미하일 칙센트미하이의 플로우,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그 책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 전 이 문장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반고흐도, 화가 반고흐도 잡생각이 들 때 딱 그림을 그리면 그런 게 다 사라진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 상태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프레젠스가 뭐 근데 또 별건가? 그게 아니라 책에서는 일상의 나날에 대한 것이라고 해요. 심지어 그 자체를 일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상의 리추얼 그리고 루틴을 잘 지키고 발전해 나가는 삶. 또 힌트가 되는 문장이 있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로하니, 프레젠스는 오만함이 배제된 자신감이다. 이런 사람들이 막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고 그런데 막 거만하고 재수없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면 왠지 따르고 싶다, 리더 같다, 혹은 뭐 같은 팀원이라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자기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고 몰입을 하고 자기 할 일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고, 막 이런 좋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프레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것에 도움이 되는 파워포즈에 관한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좀 우스개로, 그러니까 웃음으로 소비되는 경향도 있어요, 파워포즈라는 게. 브루클린 99이라는 경찰서 에피소드 코미디가 있는데, 미국 드라마, 미국의 시트콤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되게 막 합리적이고 계획 엄청 잘 짜고, 그러니까 막 꼼꼼하게 노트 정리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의 에이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런 캐릭터의 특징답게 온갖 또 세미나 이런 걸 잘 다니거든요. 한 에피소드 중에 에이미가 또 역시나 파워포즈에 관한 곳에 간다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만큼 자기 개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파워포즈라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막 거부감 들게 막 자기 자리를 엄청 차지하고 이런 건 좀 꼴불견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악수할 때 너무 힘이 없는 사람은 좀 인상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 하면 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적당한 힘으로,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파워 정도 그렇게 악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파워포즈 일종인 것 같아요. 상대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하면 어떻게 보면 SNS를 꾸미고 업로드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 뭐 파워포즈? 난 관심 없어. 내가 막 구부정하게 있고 막 자세가 안 좋고
비실비실한 모습으로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오래 알면 괜찮게 생각할 거야. 내 본질을 알면 이해할 거야.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새로운 사람 알아갈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많은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런 걸 생각하면 첫인상,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같이 있을 때 기분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아마 나는 오래 알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조차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는 좀 당당하고 믿음직스럽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자기 일에 확신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뭐 연예인 혹은 엄청난 성공한 사업가 얼굴을 달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딜 가도 내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파워퍼즈라는 걸 그냥 내 소개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좀 거부감이 덜 들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거만하게 보이고 이럴 필요도 없고 사실 그냥 바르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단정해 보이고 이 사람과는 대화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커리어적으로 이런 걸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 건강 면에서도 좋잖아요. 뭐 디스크라는 게 많은 부분 유전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자세가 바르면 해가 되진 않겠죠. 그런 면에서도 좀 바르게 자세를 유지하고 시간 날 때 스트레칭을 해주고 자주 걷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른 자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최고의 상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선현 저자의 관계정리가 힘이다라는 책이었어요. 누군가의 첫인상은 3초면 결정되고 그 첫인상을 바꾸는 데는 최소한 48시간이 걸린다. 와, 48시간. 뭐 일을 같이 하거나 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뭐 동네에서 뭐 모임 있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 사람을 48시간 따로 만나서 보기가 힘들겠죠.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랑 따로 만날 리가 없잖아요. 저도 예전엔 누가 저를 싫어하면 그러니까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첫인상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만나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뭔가 실수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 사람만의 뭔가가 저한테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어했던 사람이랑 닮았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과 이름이 같을 수도 있고 정말 그 사람만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 이유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거나 막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뭐 나한테 무관심하게 대하는 정도라면 그냥 뭐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나 보구나 하고 넘기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요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자꾸 바라고 그 사이에 갭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사이에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하지 않으면 정말 24시간 그냥 결핍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즐겁기도 하겠지만 항상 발전하고 항상 앞으로만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짝 앞으로 갔다 두 발짝 뒤로 갔다가 또 그 다음에 세 발짝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분짜리 명상하는 게 있는데 뭐 딱히 워치가 없어도 그냥 타이머 1분 맞춰놓고 그냥 호흡으로 그냥 숨을 들이셨다 내뱉었다 1분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눈 감고 그런 것처럼 정말 딱 30초 1분이라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걸 그냥 줄 노트에 써보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잠깐 가지면 막 앞만 보고 달리던 나에게 좀 브레이크를 줘서 쉬는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조급한 마음을 좀 달래면서 내가 가진 것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마음 챙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모임을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모임이 없다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책에서 권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만 힘이 나고 혼자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막 만나고 싶은데 갈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은 용기 내서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러니까 잘하지 않아도 그냥 관심 있는 거 모임을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서 그렇게 권하니까 나도 언젠가 그런 마음이 들면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실제로 그건 뭐 일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 건
아주 친한 친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느슨한 관계에서 의외로 도움을 쉽게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만 아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몇 번 봤을 때 느낌이 괜찮다는 이유로 그분한테 뭐 일을 맡기기도 하고, 혹은 뭔가 나한테 피해오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 같은 걸 알려주는 것도 의외로 막 되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미니멀리스트 이기주의자입니다의 시부 씨도 그러니까 인간관계만큼은 정말 막 문어발처럼 아주 조금씩 의지를 하는데 여러 사람한테 조금씩 의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의지를 하지 않는 거라고, 그게 바로 자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참 내향인으로서 명심해야 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명이랑 친해지면 그 친구한테 다 털어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향인들은. 그래서 내향인들은 오히려 사람을 여러 명 이렇게 만날 수 없으면 차라리 좀 나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 혹은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물건, 뭐 양초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안전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친구가 별로 없는데 걷다 대고 맨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친구들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 들으면. 시브 씨처럼 이제 여러 명을 다 조금씩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된다면, 그게 또 너무 힘들다면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한 관계를 비우고 행복한 관계를 채우는 하루 15분 관계정리법, 관계정리가 힘이 다였습니다. 15분 시간을 내서 휴대폰에 좀 보면 불쾌해지는 이름이나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삭제해보는 거 어떨까요? 저자의 말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 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들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종 저자의 논어로 여는 아침이라는 책이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읽었던 파이어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어떤 부부인지 알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아마 정말로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도 언제든 다시 재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악담은 못 봤지만 참 남의 인생 걱정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 도와줘야겠지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막 에이 그래가 살겠나 이러면서 평가하는 거는 그 평가하는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어딘가 좀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솔직히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저자도 그 파이어족들을 응원하고 시간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존재이자 귀중한 재화라고 얘기하는 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이런 생각은 크게 안 해봤는데 우리 인간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죽음을 두려워한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김현준 저자의 에이블을 읽을 때 되게 놀랐거든요. 김현준 저자가 죽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마치 추상훈 선수가 귀신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했을 때 받은 충격만큼이나 저한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투자에 관한 이런 전문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구나. 또 어떻게 보면 죽음을 무서워하는 건 지금 삶이 너무 좋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놓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이유로 죽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냐 보다는 삶을 좀 행복하게 여기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죽지 못해 살지만 죽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걸 수도 있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 아시죠? 근데 트로이 전쟁에서 용명을 뽐내며 큰 공을 세운 아킬레우스는 끝내 신탁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고 요절하게 된다. 이 아킬레우스도 오디세우스를 만나자 이렇게 푸념했다고요. 저승에서 모든 죽은 자를 통치하느니 지상에서 머슴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나서 내가 가진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이 말이 다시 떠오르면서 갑자기 오늘 삶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토록 소중한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는 톨스토이가 한 말처럼 과거는 이미 있는 것이며 미래는 오지 않았다. 있는 건 단지 현재의 순간뿐이고 그 순간에 우리 삶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순간에 자신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거, 지금에 집중하는 거,
요즘같이 눈만 돌리면 재미있는 게 많고 전자기기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자꾸 주의를 끄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계속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맞닥뜨린 일이랑 겹치는 챕터를 하나씩 읽어나가면 삶을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답이 보일 것 같아요. 다들 편안하고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아 칼리슨 저자의 생각이 많아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생각이 많은 걸까? 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도 제가 우울할 때 보고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인데, 우울할 때의 특징은 자꾸 그 상황에 대해서 무한 반출을 하잖아요. 그것도 또 부정적인 방향으로. 법륜 스님의 말처럼 그분이 탁 끊어버려라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그 탁 끊는다는 말을 내뱉고 그걸 상상하면 정말 그걸 끊어내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미니멀리즘 책을 봐도 싫은 기억은 이제 눈을 감고 봉투에 그걸 넣고 봉투가 아주 작아지는 상상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없애버리거나 멀리 날려버리는 그런 상상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방법이 됐든 그 순간에 뭔가 마음 챙김처럼 명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눈을 감는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한 휴식을 주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바쁠 때 눈만 살짝 감아도 정말 평화가 느껴지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 많이 쓰시니까 눈도 피로하기도 하고 좀 감각을 차단하는 거가 휴식을 주는 것 같아요. 짜증나는 일이 살다 보면 굳이 따지면 거의 매일 찝으라면 찝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생기는 거고 좀 더 심각한 거, 좀 가벼운 거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 힘든 날 그리고 지금 할 일이 쌓였는데 그 생각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 될 때는 저자의 말처럼 정말 딱 시간을 정해서 아예 그냥 저자가 정해준 시간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8시에서 9시 사이에 딱 그만큼만 반주 시간으로 정하는 거죠. 그 전에 그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면 반주 시간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시간을 가질 걸 아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가끔 정말 화가 났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를 때 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한 명만이라도 나에게 좀 공감을 해줬으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당한 이 억울함이 나까지 잊어버려서 나중에 나를 괴롭힌 사람이 그냥 행복하게 살까봐 갑자기 더글로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3월 10일에 파트 2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기대돼요. 다시 얘기하던 걸로 돌아오면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불편한 대화, 해피했던 일 그건 우리가 반추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라고 컨트롤 못하겠어요? 제가 읽었던 부분의 예시는 나 자신을 못 믿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누고 난 후에 내가 감당이 안 될까 봐. 저 완전 반대거든요. 아, 내가 정말 사람을 안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읽고 저는 상대방이 좋은 반응을 할 거라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할 얘기를 꺼냈을 때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쿨하게 아 진짜 알려줘서 고맙다 나거나 너가 그렇게 속을 끓이고 있는지 몰랐어 미안하다 고칠게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저는 미움은 미움대로 받고 그 사람은 제가 얘기한 걸 반영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걸 보고 좀 이제 좀 사람을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을 좀 믿고 그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감당을 못하든 감당을 하든 여러분이 해야 할 얘기가 있으면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그냥 해버리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웬만해서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더 크게 그러니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폭탄처럼 터지는 경우가 더 많고 차라리 가볍게라도 미리 빨리 얘기하는 게 오히려 결과가 더 나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영원히 다시 볼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자주 보는 사람이나 일을 같이 하거나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대화를 하는 게 여러분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듣는 사람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웨이싱 저자의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 있는가 라는 책이었어요. 저자는 타고난 재능이란 말 믿지 않는다고 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노벨상 수상하고 이런 사람들조차 재능만으로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다고 아인슈타인이 한 말도 인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난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요즘에는 그 노력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뭔가에 몰두해서 성과를 낼 때까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재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목이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해놓고 이뤄지기 직전에 때려치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부득이하게 그런 선택을 해야 해서 환경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뭔가를 딱 이루기 직전에 관둬버리는, 그러니까 그 후에 일이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남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관두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혹은 혹시 결과가 안 좋을까봐 지금 관두면 내가 그 실패를 맛봐야 되진 않으니까 완벽주의의 부작용이겠죠. 그래서 루틴, 시스템, 리추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뭔가 결과를 목표로 하는 삶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가 오늘 하기로 한 일을 그냥 꾸준히 하는 삶,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성공을 맛보는 기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또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책에서도 그들은 잠자고 밥 먹는 것까지 잊을 정도로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인다. 천부적 재능이란 바로 그런 피나는 노력을 걸음 삼아 피어나는 꽃일 뿐이다. 나보다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이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정말 이 문장을 보면 안정적인 걸 선택해서 해야지 네가 하려는 그거 돈이 돼? 먹고 살 수 있겠어? 이 두 가지 갈등 때문에 고민을 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의 넥스트 인 패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서바이벌로 경쟁을 해서 우승자를 가려내는 게임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 뭔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이 나는구나.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한 가지 일에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다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천부적 재능이다. 매일 빈잔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잘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선 정말 멋져 보이잖아요. 매일 패블러스하게 막 살 것 같고 진짜 막 화려하게 살 것 같고 그런데 평범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혼자만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죠. 동네에서 혼자 이상하다가 그 프로그램에서 경쟁자로 만났지만 아무튼 11명의 이상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 화려한 프로그램 뒤에는 그들의 평범한 일상, 그러니까 매일 옷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사업에 대해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일상생활도 꾸려나가고 그런 걸 묵묵히 하다 보면 그분들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빛낼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재능이 없다는 말은 당신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지 못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다. 적당히 노력하고 남들 하는 만큼만 일하는 게으름을 위한 변명이 아니다. 당신이 원대한 꿈을 갖고 있고 또 특별한 재능이 있다 한들 게으름은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뭔가 열정적으로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 빈 잔의 마음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원하는 일을 해서 꿈꾸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근 저자의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었어요. 인생은 유한한 것이며 끝이 있다. 그 끝이 점차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40대의 비극이다. 뭔가 약간 예전보다 더 잘 살고는 있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뭐 이루고 싶었던 것도 몇 개 이뤘고 근데 맞아요. 상실한 것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꼈던 사람이든 뭐든 많이 사라져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예전에 같이 재밌게 놀던 친구들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고 혹은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찾아도 연락하기 좀 애매한 그런 사이도 있고 가고 싶었던 곳, 하다못해 뭐 먹고 싶었던 거, 도전해보고 싶었던 일들 그런 것도 심지어 버킷리스트에 그대로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진, 이게 가성비가 좋은 건지 아님 그때 하고 싶었을 때 했어야지 인생을 좀 더 알차게 사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버킷리스트에 남아있다는 건 그 남아있는 것들이 정말 내가 길게, 그러니까 정말 좀 찐으로 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더 이상 좀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약간은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책에서도 말했듯이 인생은 유한한 것이며 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리스트를 줄인 게 나머지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슬프지만 사람들과 헤어지고 이러면서 책에서 얘기했듯이 성숙해지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맞았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 새롭게 변할 때다. 새롭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때다. 그리고 또 그 변화에 도움이 되는 추천하는 방법이 독서라는 게 참 위안이 되더라고요. 뭔가를 새롭게 배울 때 똑같은 내용의 책을,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의 책이죠. 그런 걸 여러 권 사서 읽다 보면 전혀 모르던 것도 대충 가닥이 잡히고, 겹치는 부분은 좀 이제 확실하게 머리에 남아서 이제 안 읽고, 새로운 책에서 새롭게 이제 입력된 부분, 전에 읽었던 책에는 없던 부분만 스캔을 해서 이제 머릿속에 담는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의 책을 다음 걸 읽으면 또 그 방법을 반복하면 어느새 그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그 후속 내용을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정도, 더 관심이 가는 상태,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호텔 VIP에게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책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그 호텔리어 분이 어떤 부자가 요즘 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서 책을, 그 바쁜 와중에도 난에 관련된 책을 거의 10권 넘게 이렇게 읽었다고, 읽고 있던 책을 그 호텔리어에게 주면서 난 이미 많이 읽어서 가져도 된다고. 그래도 많은 공부법 책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머리 안 들어오는 주제, 이런 거를 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권 사서 계속 읽는 거죠. 뭔가 뒤늦게 배우고 싶지만 엄두가 안 나는 것들은 책은 좀 만만하잖아요. 한 10,000원? 이 정도를 들여서 사도 되고, 아니면 사실 도서관만 가도, 혹은 서점이 더 가깝다면 그냥 어떤 게 내가 흥미가 있는지, 정말 배우고 싶은 건지 서점에 가서 그런 감을 잡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거의 다 나오잖아요. 사실 책보다 업데이트는 더 빠른 경향이 있고, 두 가지를 병행하면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거 무리 없이, 부담 없이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행복하고 편안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드레스 에릭센 그리고 로버트 풀 저자의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었어요. 살면서 궁금했던 많은 것들에 대한 답이 있었는데요. 잠깐이라도 집중해서 확실히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오래 붙어있는 게 그래도 나을까? 딱 집중해서 하고 쉴 땐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노출이 많다고 배워지는 게 있나? 뭐 그냥 영어로 라디오 틀어놓고 이러면 영어가 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실제로 효과를 보셨다는 이야기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 해서 늘은 실력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벤저민 프랭클린은 작가로서는 그 1만 시간의 재발견,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연습법, 글을 쪼개고 다시 쓰고 분석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했대요. 정말 집중해서. 그래서 정말 좋은 작가로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근데 체스에 관해서는 즐긴 거죠. 그러니까 재밌고 그렇다고 느끼긴 하는데 컴포트존을 안 벗어난 거예요. 목적의식이 있는 연습을 하지도 않았고, 이 책을 보고 예전에 서장훈 씨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영상 같은 게 되게 유행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농구를 하고, 농구를 정말 너무 열심히 했대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했고, 경기에서 정말 꼭 이겨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부담, 이런 걸 안고 선수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악 물고 선수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면에 반대되는 즐기면서 해야 진짜 위너지,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한 레벨, 이런 것도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만으로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취미로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뭐 이런 분위기의 곳에 가면 여러분만 혼자 진지하게 정말 조급한 마음과 그 불안감과 그런 걸 다 안고 너무 진지하게 혼자 하고 있으면 혼자 이상한 사람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10여 년 전에 스웨덴의 연구진이 노래교실 수업 도중과 이후에 두 집단의 사람들을 연구했대요. 그러니까 직업 가수인 쪽과 아마추어 쪽, 양쪽 집단 모두 6개월 동안 수업을 받았는데, 최소 연구진은 심전도, 혈액 샘플 채취, 얼굴 표정 같은 육안 관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험 참가자들을 측정했다. 심리 과정을 겪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준비한 여러 질문도 던졌는데요. 두 그룹 다 전보다 후에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힘나는 건 같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마냥 행복하다, 이런 대답을 한 건 아마추어들 뿐이었대요. 말하자면 노래교실 수업을 듣고 아마추어들은 행복감을 느꼈지만 직업 가수는 아니었다. 이런 차이는 양쪽 집단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에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한테는 정말 취미인 거죠. 에너지를 발산하고 근심 걱정 날리고 노래하는 순수한 기쁨을 맛보는 시간. 반면에 프로 가수들한테는 발성법, 호흡 조절 이런 거에 집중해가지고 진짜로 자기 실력을 무조건 향상시켜야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기쁨을 맛본다기보다는 정말 초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이걸 생각하면 취미로 농구하는 사람과 서정훈 씨 같은 프로 선수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와, 이것도 정말 잘 선택해야겠다. 또 나를 아는 게 중요해진다. 내가 정말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이걸 직업,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 즐겁게 노래하던 아마추어들처럼 정말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하는데 순수한 기쁨을 맛보기 위한 그런 시간을 즐기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을 잘 설정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말에 하고 싶었던 일을 30분, 1시간이라도 정말 초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하면 어떨까요? 뭔가를 그만둘 이유를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온갖 의무와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연습을 위한 고정 시간을 따로 떼어두는 걸 추천한다고 해요. 다들 이 내용 참고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토 사토루 저자의 나는 왜 나에게만 가혹할까라는 책이었어요. 앞에 제가 읽었던 나의 죄책감 지수 얼마큼 넣으셨나요? 이 제목에 이미 끌렸으면 최소 7개는 당연히 넘을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넘었고요. 결과가 좀 슬프기도 하네요. 대신 그만큼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담을 담은 자기계발서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잘했는지, 어떻게 하면 뭘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가 자주 있어서 그런 책을 가끔 읽으면 내가 긍정적인 느낌으로 나도 앞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왜 이러고 살까? 이상한 자괴감이 느껴지는 날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른 건데 가끔 마치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결과를 못 낸 것처럼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저자가 정신과 의사로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봐왔다고 하니까, 내가 나를 좀 긍정하는 노력을 해야겠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별로 좋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하고 싶은 일, 할 필요가 있는 일들만 해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맞아요. 가끔 이런 걸 까먹는 것 같아요. 태어난 것 자체로 이미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제가 읽었던 부분처럼 약간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얘는 불량품이네. 이런 느낌으로 나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자기 부정하는 마인드 있죠. 그게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역시 난 별로야.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환경이 또 트리거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좀 속물적이고 남 평가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걸 입 밖으로 막 내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환경에 있다 보면 자꾸 이런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좀 덜 보는, 만날 때는 좀 각오를 하고 가는, 한 귀로 흘려듣는 그런 마음가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내 길을 찾지 못했다고 조급해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할 일을 해나가다 보면 나만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으로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긍정감, 내가 뭘 갖고 있거나 뭘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감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얘기도 참 좋았어요. 그럼 나랑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 내 인생은 정말 나밖에 못 사는구나. 각자의 인생이 이렇게 유니크한데 어떻게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라서 좋아. 좀 이런 생각 안 들더라도 그냥 입 밖으로 한 번이라도 내뱉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 할 필요가 있는 일만 해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를 넘어서는 1%의 영감. 김다한 저자의 역주행의 비밀이라는 책이었어요. 좋은 내용과 적절한 예시가 많아서 인생에 대입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타인의 평가가 인생의 목적이 돼선 안 된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점점 높아질 거 아니에요. 보는 눈도 좋아지니까. 그냥 그걸 믿고 스스로 높은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평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해요. 인생의 통제권을 절대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고 나 스스로 완성하는 과정을 즐겨야 한다. 맞아요. 누군가의 부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질병에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관련. 그 이유가 자율성이 아무래도 보스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사람마다 또 일하는 시간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잘 되시는 분이 있고 이른 아침에 잘 되시는 분이 있는데 회사는 거의 아침에 일을 시작하는 걸 권하니까 계획을 잘 못 짜고 내가 어느 시간에 잘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회사가 주는 기율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컨디션의 차이가 일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이런 게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하는 것의 힘 이런 거에 대한 강조도 되어 있어서 되게 힘이 됐어요. 방고은은 미술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렸잖아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을 만드신 김봉진 님도 뒤늦게 서울예대 실내 디자인을 전공하고 프로방스 가구점을 차렸는데 그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생활고 그리고 빚 더미에 이제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과거의 후회 속에 머물지 않고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사업 감각이 뛰어난 사람의 그러니까 좀 타고난 사람이 성공적으로 뭔가를 한 그런 스토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뒤에 이런 실패와 노력, 좌절을 다 딛고 일어난 거라고 하니까 좀 감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하는 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타고난 거긴 하겠죠. 그리고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본인이 작곡한 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대요. 그때 있던 녹음실의 규정이 결과가 잘못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곡 작업을 계속 먼저 하는 것 이거였다고 해요. 명곡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단 명료한 진리를 깨우친 것이다. 다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또 너무 염려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현재에 충실해서 원하는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린 홀 저자의 예민한 사람을 위한 좋은 심리 습관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예민한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이런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던 게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꽤 되니까 이렇게나 예시가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또 번역까지 돼서 우리나라에도 나왔구나. 소속감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스개로 성격이나 뭐나 웃으면서 악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별나다는 걸 마치 참 유별나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밖으로 이렇게 입 밖으로 내는 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10대일 수도 있고 더 어린 아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라도록 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 살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한국식으로
요즘 더 어린 친구들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하고 남을 좀 우스개로 하는 걸 좀 덜 하고 이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한국에서 배운 말 습관을 그대로 외국에서 영어로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막 하는 사람. 어떻게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지? 특히 우리나라에서 외모 지적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한국에서 들었던 건 학창시절에서부터, 심지어 그 대상이 어른이나 또래도 아니고 나보다 어린 애기들이 외모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걸 또 입 밖으로 내서 어른한테 상처 주는 그런 경험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그 정도로 남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게 막 일상인 좀 그런 문화였다고 보는데, 어쩔 때는 외국 사람들이 유리 멘탈인가? 왜 저렇게 예민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만 그냥 문화에 따라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욕하는 나라와 듣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을 욕하는 나라로 나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책이 예민한 사람을 위한 좋은 심리 습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정리 얘기를 먼저 하긴 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네요. 어쩌면 이런 성격 때문에 미니멀리즘이라는 거에 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히 정리가 잘 됐고 계획이 있고 그런 환경에서 마음이 더 안정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계획을 세세하게 잘 세우지는 못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큼직큼직하게 오늘의 할 일을 정하고 그냥 그거를 시간 내에 하면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꾸준하게 습관 같은 걸 들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고 나름 정신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책에서도 나왔지만 아침 10분, 저녁 10분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사실 10분 이렇게 러닝머신 달려보면 은근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막 확 나고, 그런 10분을 청소하는 데 쓰면 아침도 하고 저녁까지 하면 계속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청소는 참 좋은 게 하고 나면 그 환경 자체가 보상이 되잖아요. 내가 그 깔끔한 환경을 사용할 수 있고 내 눈이 시원해지고 그냥 기분도 좋고, 심지어 먼지가 없으면, 먼지가 덜하면 건강에도 좋잖아요. 또 그런 깔끔한 기분이 숙면을 취하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내가 나를 챙기는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서 청소를 했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좀 나를 더 아끼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계획 세울 때 너무 빡빡하게 하면 이제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키기도 한다고 해요. 그것도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적은 일을 할 때는 또 무기력, 슬픔, 그러니까 자신이 무의미하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한대요. 저도 이것도 겪어봤고요. 꼭 해야 할 일은 이제 그것부터 이제 세워야겠지만 나머지 시간은 좀 내 스타일에 맞게, 또 그런 걸 찾기 위해서는 몇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계획을 편한 대로 세워보시고 조금씩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히 예민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좋은 습관이죠. 다들 잘 정돈된 환경에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미경 저자의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책이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결함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냥 할 일을 했다. 맞아요.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 선생님도 모두가 정신 분석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좀 잊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정신 감정을 받는 게 좋은 것처럼 그런 유행이 좀 있었잖아요. 막 작가들도 그렇고 막 전부 다 최고로 잘한 일이 옛날 일에 대해서 분석한 겁니다, 이런 거. 사실 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몰입하면 그 순간은 얘기하면서 좀 풀리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냥 그 격렬한 감정 이런 걸 더 불러일으키고 그냥 묻고 살던 게 그 후에는 마치 안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무엇이 좋고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과거에 애착 형성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다 라고 하기엔, 그러니까 나는 나는 편안한 성격인데 그러니까 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안정형이 아니라 회피하는 성향이고 이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있는 환경에서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뛰려는 트랙이 정말 내가 뛰어야 할 트랙이 맞는가? 내가 노력하면 그 트랙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잘하고 자신감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멘탈이 튼튼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력, 그리고 실력. 그리고 이분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외부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미치게 좋아하는 게 있고, 이제 5번째는 의미 있는 타인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인격이 훌륭하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믿는 구석을 가진 거죠. 그게 나중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혹시 없다면 현실에서 구르고 뛰면서 믿는 구석을 만들려고 해요. 살면 살수록 정말 최고로 부럽고 최고로 좋은 건 부모님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미 있는 타인이 있다면 좀 살아가는 게 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저것 비법들이 엄청 특별한 건 없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잘 찾아서 올바른 트랙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즐겁게 사는 게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제목만으로도 힘을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이렇게 믿고 또 하루를 살아가도록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J 라이언 저자의 원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버텨라 라는 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완성이 되기 직전에 관뒀는지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죠. 근데 현대인들은 ADHD라는 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완성을 못하고 옆으로 이제 넘어가고 시작하고 이렇게 신나게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마무리된 게 잘 없는 그런 시기, 이런 게 있을 때도 있고, 참 이 제목이 끌렸던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있다면 끝까지 버텨라. 그리고 혹은 버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힘들고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좀 버티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제목이 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서 제목도 The Power of Patience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힘 이런 거겠죠. 저도 참 자기계발서 트렌드에 따라가서 생각을 좀 변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믿고 끝까지 계속 해보라는 얘기가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으면 바로 관두세요. 이런 책이 있잖아요. 실제로 또 그렇게 잘 사시는 분도 많은데 좀 뭔가를 진득하게 해보고 싶다. 진득하게 오래. 참 이런 것도 있는데 인간관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학창시절 친구들은 뭐하고 살까? 이런 생각이 나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학창시절 친구들과 잘 지내서 정말 평생 연락을 이어가는 분들을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왜 그렇게 여기저기 싸돌아다녔을까? 정말 그렇게 산 게 나한테 도움이 되었을까? 좀 침울할 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더 많은 걸 보고 그런 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 취할 수 없는 건데 가끔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참 성질이 급한 편인데 그래서 조급함 때문에 항상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조급함이 있으신 분들 아마 불안도 있으실 거예요. 조급하게, 그러니까 빨리 뭔가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성질 되게 급하고 뭐 줄 거 있을 때 바로 주고 이러신 분들 있죠. 저도 좀 그런데 좀 느긋하게 마음을 먹어야겠다. 그리고 정말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우리만 누군가의 단점을 참아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라는 인간 자체를 참아주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만나주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뭘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을 했을까? 지나고 나면 좀 느긋하게 마음 먹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이럴 시간이 없는데 이건 좀 접어두고 시간이 있어. 필요한 만큼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삶. 침착하게 할 일을 하는 그런 평온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마 아사코 후지와라 치아키 카와노마키 감수의 집안일 반으로 줄이기였어요. 맞아요. 저도 대청소라고 할 만한 걸 언제 한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저도 바로바로 매일매일 치우는 걸 좋아하는데요. 가끔 좀 기분이 많이 처지거나 너무 바쁜 날이 이렇게 연속으로 될 때는 좀 신경을 못 쓰기도 해요. 근데 뭐 엄청나게 물건이 늘어나거나 뭐 잘못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시 금방 또 복구가 되고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평소에 청소를 해놓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건을 많이 두지 않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겠죠. 저도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솔직히 청소할 때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고 닦거나 먼지를 털어줘야 하니까. 그래서 예쁜 집, 그러니까 막 장식품이 굉장히 많은 집 인테리어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예쁘다는 생각도 들지만 와, 저거 만약에 정말 청소를 매일 모든 부분을 다 하신다면 저분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다. 인테리어를 잘한 것보다 그런 부분이 더 이렇게 존경심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청소를 좋아하고 잘 정리하고 그러신 분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약간 귀찮은 걸 싫어해서 그러니까 일을 늘리기 싫어서 물건을 줄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큰 일도 세세하게 나누면 사실 그날그날 할 일은 내가 이렇게 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잖아요. 청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80%만 채우는 거 혹은 더 넉넉하게 50%만 채울 수도 있겠죠. 뭐 그럴 거면 왜 수납장을 사냐 이럴 수도 있는데 맞아요. 수납장을 사지는 않고 그냥 있는 걸 쓰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붙박이 나거나 집을 빌릴 때 옵션으로 다 들어있는 그 정도의 수납장에 충분히 수납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걸 수 있는 형태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뭐 청소 브러쉬나 그런 걸 걸어두면 이렇게 자동으로 잘 마르고 그러니까 솔 부분이 이렇게 바닥에 닿아서 막 물기가 습기가 안 빠지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위생적인 것 같기도 해요. 관리도 쉽고 힘든 일이 살다 보면 많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집안일이 줄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다들 매일 하는 조금씩의 청소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키사 치코조자의 홀가분하게 산다였어요. 몸과 마음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일상의 습관. 맞아요. 사기 전에는 왜 그렇게 정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걸 정말 또 이용하기 오래오래 잘 사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그런 걸 다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 또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두더지 잡기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다 때렸는데 왜 또 튀어나오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100%다 관리가 되고 한 번도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면 거의 성인의 수준인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럴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잘 해결하고 그냥 이럴 수 있지. 대신 또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비슷한 물건에 끌릴 때는 확실하게 알겠죠. 어차피 안 쓴다. 그리고 저도 키 때문에 약간 아파트 열쇠를 놓고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곤란했던 적이 있는데 다행히 핸드폰이 있었고 제가 친구한테 키 하나를 맡겨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펠드라는 미국 시트콤이 있는데 아실 거예요. 많이 오래된 건데 거기에 이제 친구들끼리 아파트 여분 열쇠를 맡아주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저도 그거 보고 따라서 이렇게 맡겨놓은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것 덕분에 밤새 관리실을 기다린다거나 기술자분을 부르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행히 그냥 친구 집에 우버 타고 가가지고 열쇠 받아오고 문 열고 다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저도 정말 그 후로는 한 번도 키를 놓고 나간 적이 없거든요. 왜냐? 저처럼 그 프로세스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 고리에 무조건 걸어놓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갈 때 열쇠를 이렇게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걸 확인하고 나가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도 참 실수를 안 하고 완벽하고 이것저것 다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서 미니멀리즘이라는 거에 끌리고 최대한 물건이 없어야 그나마 생활이 가능하고 정신이 좀 깔끔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상 문제집과 위험 관리. 저도 불안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날짜별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뭘 해야 되는지 되도록 그걸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이렇게 안 보고 막판에 닥쳐서 그때 시작하면 진짜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는 위험이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좀 오래 힘들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상 문제집과 위험 관리. 100% 완벽한 사람이나 인생은 없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나 빼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걱정이 다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결정적으로 만약 정말 비교해가지고 내 인생이 더 힘들고 더 나쁘고 더 고통스럽다 라는 게 밝혀져요. 그렇게 돼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누가 날 도와주고 누가 날 어머 정말로 고생을 하셨네요 하면서 이제 쉽게 사세요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홀가분하게 산다. 다들 이게 꿈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홀가분한 삶. 나이가 들어도 나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내가 자꾸 나오고 내가 나라고 이렇게 우겨서 막 생각했던 게 사실은 남들이 좀 그게 좋다고 해서 주입했다던가 나도 그래서 그게 좋다고 믿고 너무 힘들게 그걸 지키려고 했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과거에 후회한 거, 과거에 실수한 거 이런 거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지나가는 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오늘 할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이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힘드신 분이 있다면 너무 또 우울해하지 마시고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즈노 남보쿠 저자의 소식주의자라는 책이었어요. 소식은 어떻게 부와 장수를 불러오는가? 단명의 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이제 제자가 물어보는데 수명이란 하늘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제 답변으로 인간의 수명은 불생불멸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뜻이죠. 인간의 수명은 하늘이 내려준 태양의 기운, 즉 양화를 어떻게 받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이 양화의 기운을 심화라고 한다고 해요. 이 심화가 하늘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 법이 없습니다. 매사에 절제하고 신중을 기하는 사람의 단전에는 이 심화가 항상 머물러 있다고 해요. 뭔가 되게 다부지고 당차 보이고 근데 뭔가 또 온화해 보이기도 한 그러니까 심지가 굳어 보이는 사람이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 분위기를 내는 거에 대한 이유가 되게 공감이 갔어요. 왜냐면 그 반대의 사람은 신중함과 절제함이 없고 작은 일에도 흥분하기 때문에 심화가 단전에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사람이 막 상상이 되죠. 계속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대로 겉으로 다 표출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건 다 사고 싶어 하고 좋아 보이는 건 다 먹고 싶어 하고 남이 하는 건 또 다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로 그러니까 절제하고 신중히 산다면 단명의 관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찍 죽는 법이 없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운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환경이라는 게 또 그런 걸 바꾸기도 하잖아요. 음식을 절제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큰 그러니까 가장 힘든 식욕이라는 걸 절제하는 건데 그게 되는 사람은 인생의 다른 면에서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든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게 어떻든 스스로 만든 환경 혹은 주변에서 그 사람이 그런 환경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진 것보다 검소한 겉모습과 집 이런 걸 또 생각하니까 워렌 버핏이 바로 떠오르지 않나요? 뭐 그분의 성향이 원래 그런 거겠지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책에서 하는 내용과 맞아떨어지죠.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에 자신이 있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정신이 맑아 있는 삶 항상 맑은 정신을 가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절제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즈노 남보쿠는 10살 때부터 술 먹기 시작하면서 감옥살이를 한 사람인데 감옥에서 관상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걸 발견했대요, 죄수들이. 관상가가 칼 맞아 죽을 상이니까 그 불운을 피하려면 스님이 되라. 그걸 듣고 저를 찾아갔더니 스님이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라고, 그러면 입문을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러고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먹고 지냈는데 절에 가는 길에 관상가를 다시 찾아갔더니 칼 맞아 죽을 관상이 없어졌다고 했대요. 그때 딱 스님이 아니라 관상가가 돼야겠다, 이렇게 뜻을 굳혔다고 해요. 참 뭔가 인생에서 누가 알려주면 바로바로 알아듣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걸 바로바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미전남부가 고아였고 술을 어릴 때부터 마시고 감옥살이를 했지만 또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잘 듣는, 그리고 실천하는 본인의 행동이 자신의 운명까지 바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주변의 좋은 조언을 혹시 무시하고 안 따르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You are what you eat. 영화에서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참 내가 뭘 먹느냐가 나라는 사람을 말해주는 거. 당신의 운명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음식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스찬 저자의 미루는 습관 극복하기란 책이었어요. 지금 당장 미루는 버릇을 걷어차고 일단 행동하라. 맞아요. 가끔 나는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에이, 좀 늑장 부려도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한번 그렇게 쉬면 그 다음에 그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편하게 있는 게 더 편안하더라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그럴 때 이렇게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바로 해라, 사전 준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하는 거. 가끔 그런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를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행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할 일 있으면 그냥 해라. 그리고 사실 또 생각해보면 박차고 일어나서 뭔가를 할 때는 그럴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나 요즘 좀 게으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해도 뭔가 내가 세운 목표나 해야 할 일이 없으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청소나 정리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이렇게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잘 정리를 해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적절한 기회가 눈에 보일 때 행동을 취하게 하게 하더라고요. 추진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그린 목표의 청사진에 따라 행동한다. 왜냐면 그 청사진을 그리는 게 효과적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기회가 더 눈에 잘 보이고 또 그걸 포착할 용기, 이런 것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흐르는 대로 사는 게 행복하고 편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행복하면 괜찮은데 가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뭔가 불안하고 뒤처진 것 같고 뭔가 발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것도 그것대로 나름의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목표를 하나 정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카토니스트로 유명한 스콧 아담스, 그리고 켈리 델리로 유명한 켈리 챗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책에서.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지 않으면 삶이 즐겁지 않고 우울하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의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있는지, 내가 더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행복을 준다고 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냥 내가 정한 것들을 묵묵히 꾸준하게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미루지 않는 습관이 나에게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또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들 행복하고 즐거운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 페리스 저자의 타이탄의 도구들이었어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도 불안할 때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공감했던 적이 있는데,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갔어요.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곳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진다. 그리고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면
타인에게 내 삶을 너무 맡기게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주변에 잡음이 일어나도 무시하고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좀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 자꾸 작은 일들, 주변 사람 한마디에 흔들리고 주변 사람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지고 이럴 때 보면 사실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거에 기분이 나빴다가 좋았다가 물론 사람이니까 완전히 무시할 순 없겠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내가 지금 길을 좀 잃어갔나 보다. 정신 차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주변에 악담이 이런 게 오히려 나를 깨우치게 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악담하고 막 정말로 나쁘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의 목표는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겠죠 또. 타인에게 상처받는다는 건 결국 자신에게서 상처받는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자꾸 왜 이렇게 전곡을 찔릴까요? 참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이것만큼 또 맞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뒤에 케빈 코스트너의 이야기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느낀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인생이 변하는 혹은 인생을 변할 행동을 취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 더 시스템이라는 책을 쓴 스콘 아담스, 그 딜버트의 작가죠. 그분도 눈에 파묻혔을 때 이 눈을 뚫고 나가서 살아남는다면 무조건 따뜻한 곳으로 가서 살겠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나와서 지켰어요. 그리고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연이 있으신가요? 참 케빈 코스트너도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특히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참 인생이 좋으면서도 슬픈 게 한 번 사는 인생이라서 정말 유니크하지만 또 그만큼 시간이라는 게 뒤로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려지거나 후회한 순간들로 돌아가서 다시 그걸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더욱더 한 번씩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혹은 뭔가 한 챕터를 끝낸 것 같다면 다음 챕터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떠올릴 때마다 약간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는 일,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다. 두려움이라는 친구를 멀리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라. 용기라는 새 친구를 초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라. 인생은 용기의 양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다들 용기 내셔서 꽉 찬 인생, 가득 찬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줄리 칼슨, 마고 가널닉 저자의 수납 공부란 책이었어요. 1분만 정리에 투자하면 1시간을 번다. 맞아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가끔 정말로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 있긴 하지만 뭘 할지 미리 좀 계획을 안 짜고 막 하다가 괜히 더 시간이 더 걸리는 일도 많잖아요. 수납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그날그날 필요한 걸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막 물건을 다 해집는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딱 필요한 것만 꺼내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시간도 단축되고 물건 어딨지 이러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없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또 전반적인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작은 일들이 그날 하루의 기분을 또 좌우하기도 하겠죠. 선박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라는 내용이 되게 신선했어요. 괜히 저도 막 배에 타는 내 배를 어떻게 디자인할지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타이니하우스라고 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 그러니까 컨테이너 되게 조그만 거 그러니까 그런 집에 정말 알차게 수납 공간이랑 다 정리가 돼가지고 그런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면서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집이 이렇게 딱 완전 필요한 것만 있겠죠? 맞아요. 그런 곳에는 꼭 뚜껑이 있는 의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뚜껑을 열면 이제 수납 공간이 나오는. 그리고 많은 미니멀리즘 책에서 걸어두라고 하잖아요. 바닥에 일단 놓으면 습기가 생기기도 하고 특히 욕실용품
거의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박에서도 그런 팁이 있어서 참 작은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은 선박이든 집이든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나 이런 데서 나온 비누들은 확실히 포장도 적고 분해가 되는 작은 고리 같은 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걸어놓고 쓰기 좋도록. 사실 비누 받침대가 있어도 그 받침대 놓는 순간 그 닿는 면은 좀 축축해서 비누를 자주 쓰는 분들은 매번 바싹 마른 비누보다는 약간 다시 또 젖어있는 그런 비누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목표는 짐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은 행복한 집을 만드는 것이다. 이 문장 자체가 주는 평온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바깥 세상에서 힘들게 싸우고 집에 들어와서 나를 안락하게 쉬게 해주는 거. 가끔은 너무 편해서 밖에 나가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 지붕이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그것도 그런 것을 내가 마음에 들게 꾸며놨다면 든든한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인간 친구도 중요하지만 가끔 사람은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하게 말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1분, 지금 바로 딱 1분만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들 질서 있고 차분하고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건호 저자의 나는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 라는 책이었어요. 딱히 ADHD 진단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집중력이 평소에 좀 떨어진다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책 같아요. 저도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인데 가끔은 그냥 좀 이렇게 의사가 단호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규칙을 정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떻게 해야 제일 효율적일까 막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찾는 것보다는 그냥 좀 단순한 룰을 정하고 그걸 지키는 게 오히려 에너지를 훨씬 아끼는 방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막 공부 같은 것도 18시간 공부, 막 12시간 공부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된다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그게 불안한 상태에서 그냥 단지 오래 앉아서 더 불안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차라리 그냥 이럴 때일수록 쉬는 게 낫고 짧고 굵게 계속 학습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날로그 시계가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저는 애플워치를 쓰고 있는데 타이머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거든요. 타이머를 5분짜리, 10분짜리 혹은 1분짜리, 30분짜리 이렇게 정해서 쓰는 것 같고, 탁상용 타이머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시간이 막 깎이는 게 보이면 그래 좀 정신 차려서 뭔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왜 쟤는 말을 저렇게 하지? 이런 친구들 보면 끝까지 그냥 인정은 안 하는데 뭔가 좀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의 행동이 좀 여기서 나온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충동성이다.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막 해서 좀 사람마다 듣고 싶은 거 듣기 싫은 거 있을 텐데 우리는 친구고 좀 서로에 대해서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좀 불편해하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꼭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하는 너가 어떻게 친구야. 좀 되게 당황스럽고, 그러면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나? 그 친구한테? 아니거든요. 이런 친구들일수록 예민한 게 더 많고 듣기 싫은 말이 더 많고 좀 어떻게 보면 자아 성찰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서로 좀 맞추는 게 있는 거잖아요. 혼자 있을 때만큼 편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런 충동성이 있는 사람을 내가 피하게 되는 만큼 나도 혹시 남들한테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이 있고부터 시계가 좀 많이 줄었잖아요. 벽시계도 안 거는 집도 많고. 근데 좀 시간관념, 시간이 흐르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잘 없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 시계가 있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 흐르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래도 눈앞에 뭔가 있으면 아 맞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각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점검을 하고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앞에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어디 정신이 팔려가지고 안 해도 되는 일을 불안하기 때문에 뭐라도 잡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일을 밀어버리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왜냐면 중요한 일을 밀어버리면 결국 불안이 더 커지잖아요. 미니멀리즘도 이 성향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정리할 것 자체가 크게 없으니까 그래도 물건을 막 다른 사람들처럼 막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의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훨씬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작은 습관을 정하고 그걸 조금씩 지켜나가면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막 1분짜리 운동, 1분짜리 집중. 그게 뭐야? 할 수 있겠지만 1분도 사실 집중하고 보면 꽤 되거든요. 1분 명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명상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아예 그냥 1분짜리 명상을 루틴에 넣으면 혹은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할 때 그냥 1분만 딱 집중하자.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 그 1분 전보다 훨씬 기분이 나아져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케아 창업자 잉그리드 캄프라드도 난독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케아의 것들이 이제 단순함 그런 걸 유지하는데 잉그리드 캄프라드의 난독증 그러니까 많은 것에 막 크게 많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성향 덕분에 그런 아이케아의 단순하고 간결하고 이렇게 심플한 그런 스타일을 넣을 수 있었던 건데 이 책에서도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존재한다.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없다. 혹시 이런 성향 때문에 좀 우울하고 힘들 때 잘 생각해보면 이 성향도 분명 장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꽂히는 거에 몰입하는 거 그런 거는 좀 확실히 센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 루틴으로 잘 관리를 하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즐기는 게 뭔지 잘 찾는 그런 삶을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라고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다, 진짜. 뭔가 점점 물건도 좀 비싸질수록 되게 단순하게 보이는 그런 게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화려한 것도 있지만 디자인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정말 맞다. 여백이 사치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좀 물건에 관한 부분을 주로 읽었는데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좋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군자의 사귐은 담백하기가 물과 같고 서인의 사귐은 달콤하기가 단술과 같다. 장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꼭 그렇게 담백해야 돼? 생각하면 너무 정이 없는 거 아닐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안 맞는 정서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혼자 마음대로 믿고 혼자 마음대로 따르고 혼자 실망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 걸 경계하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저자도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지인이 자네는 일단 상대가 마음에 들면 금방 상대를 동지라고 믿어버리는 측면이 있어. 상대도 자신과 생각이 같을 거라고 덜컥 믿고 본심을 쉽게 털어놓거나 갑자기 중대한 문제를 의논하거나 상대의 말과 행동을 너무 좋은 방향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네. 이 말 듣고 저자가 정신을 차렸다고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우울하게 지낸 적이 있는데 지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잘못은 상대에게 있다기보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저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 주변에 철학이고 책이고 하나도 관심 없는 일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되게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딱 이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정말 클리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배신을 당한 적이 있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면 또 억울하기도 한데 그 언니가 저한테 그게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저도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상황의 주도권 이런 게 나한테 오면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없었구나. 다음부터는 그냥 그러지 말아야지.
깊이 막 우울에 빠져들고 생각하고 우울하고 막 이러기 전에 그냥 내가 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지. 그리고 또 왜 사람 보는 눈이 없었을까? 왜 나를 그런 사람의 이야기에 끌리는 그런 상황에 나를 놔뒀을까? 참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장자에 군자에 사귀면 담백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을 사귀면 달콤하기가 단술과 같다. 약간의 이제 거리와 시간이 있어야 상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름의 담을 칠 수 있게 되면 상황 판단이 더 잘 된다고 해요. 절대 상대를 섣불리 믿거나 단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실 이거는 당해본 입장에 생각하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좋아, 너 너무 믿고 정말 최고의 친구야, 막 이렇게 너무 나를 갑자기 좋아해주는 그런 친구가 생기면, 어렸을 때는 맞아 나도 너가 좋아 이렇게 했겠지만 좋긴 하죠. 근데 이제는 좀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걸. 그러고 뒤돌아서는 것도 진짜 냉정하게 돌아서고, 이게 뭐 내가 장담을 했는데 내가 실패해서 실망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저에 대한 막 망상이라고 할까요? 환상, 그러니까 이런 걸 막 높이 세워서 제가 그거의 기준에 안 맞는 행동을 하면 혼자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자존감도 저는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런 일을 당하면 기분이 아마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고 그렇다고 말하는 게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그게 기분이 좋을까? 그러니까 상대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배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섣불리 마음대로 믿고 그러는 것보다 인간관계도 물건도 항상 담백하게 유지하면 좀 마음을 편하게 살기 쉬운 것 같아요. 다들 비우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